자, 이번에는 오늘 2차식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오늘 데이터 시각화 과제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시각화 과제를 해야 될 텐데 이 과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제를 클릭하게 되면 이쪽 그 웹사이트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 시각화 패키지에서 맥플랫 라이브러리 소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이번에도 하다시피 데이터 시각화가 우리 수치 해석에서 가장 많은 포션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라인 플랫이라는 부분, 스케일러 플랫, 그다음에 컨투어 플랫, 서피스 플랫, 그다음에 바 차트, 히스토그램, 그다음 박스 플랫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플랫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보시다시피 3차원으로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요. 오늘 잠시 여기에 이제 보게 되면 뭐 이렇게 해서 이 그래프 해서 이쪽에 보면 조금 뭐 정확하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보려고 하면 조금 더 보시면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피터 노트북을 하나 실행을 해서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서 우리가 챕터 제가 보면 다운로드의 소스에 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챕터 2, 챕터 3, 챕터 4, 챕터 5 이렇게 해서 지금 보고 이제 볼 계획인데요. 이제 우리가 오늘은 챕터 5에서 어떤 부분들이 머신러닝에 사용되냐 이런 것들을 잠시 그렇게 한번 보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어떤 뭐 장벽들이 우리가 가려면 어떤 장벽들이 있는지 어떤 허들을 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잠시 우리가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같이 이제 봐야 될 내용들인데 이러한 그 코드를 여러분들 가져오시는 거죠. 컨트롤 C에서 이런 정도의 이제 파이참을 통해서 그 파이참에 새로운 파일을 하나 열어서 테스트 6번, 뭐 5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 기능을 이용하면 이렇게 파일이 이제 카피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내용인즉슨 뭐냐면 X축과 Y축이 있는데 X축에 어떠한 나이가 있고 Y축에는 뭐가 있냐면 키가 있습니다. 나이와 키와의 상관관계는 어떤 것일까? 라는 것을 첫 번째 예제로 머신러닝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예제에서 우리가 어떤 기능을 보려고 하냐라고 이제 보시면 교재에는 170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고 167페이지 정도부터 나와 있는데 회기라는 그러한 기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지도학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되나라고 이제 물었을 때 우리는 어떤 부분을 수치 해석에서 준비해야 되나 그런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키가 있어야 되니까 어떤 나이를 가진 사람의 키, 어떤 나이, 키 뭐 이렇게 해서 5살부터 뭐 30살까지 30살 이후부터는 키가 자라지 않으니까요. 예를 들면 그런 형태죠. 그래서 어떤 나이와 뭐 이렇게 해서 한 20명이라든지 30명이라든지 이렇게 물어봐야겠죠. 뭐 조카에도 물어봐야 되고 뭐 다른 삼촌에게도 물어봐야 되는 그런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보니까 제일 처음에 하는 일들이 보니까 데이터 획득 부분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획득이라는 것은 나중에 뭐와 연결되냐면요. 데이터 시각화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획득하는 부분과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래서 여러분들 방금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했죠. 플라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라팅이 어떤 수치에서 머신러닝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눈으로 보는 거죠. 데이터를 눈으로 보는 건데 왜 데이터를 눈으로 봐야 되느냐?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이 데이터의 경향을 한번 파악해 보고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이라든지 뉴메리컬 파이썬, 넘파이라든지 여기 보면 맵플랫 라이브러리라는 것들 이런 패키지를 우리가 좀 유용하게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두 번째 과제를 데이터 시각화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보기 위한 작업을 우리가 많이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이왕 여기에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왔으니 나이와 그 다음에 X축은 나이죠. 네, 나이. 그 다음에 Y축은 뭐죠? 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이와 키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러한 상관관계, 그 함수 자체도 어디에서 요런 여기 보시면 조금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뭔가 복잡한 그러한 공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와 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나이와 키에 대해서 이렇게 뭐 복잡하진 않지만 지금 보면 복잡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함수 안에 있는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설문조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16명, 지금 16명을 이제 찾고 있는데 16명에 대해서 일일이 다 전화하고 뭐 해야 되겠죠. 그러한 시간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시간이 좀 당장이 없으니 인공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보자 라는 것이 바로 지금 머신러닝에서 첫 번째 시작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고 물어보면 인공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제너레이션 하는 건가 라는 것도 봐야 되겠죠. 여기 이제 확률 개념도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률 개념이 어디에 들어가냐 하면 여기에 랜덤이라는 것이죠. 랜덤, 난수죠, 난수. 네, 난수의 개념도 들어간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난수 개념 중에 RAND라는 함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소개하는 그러한 시간인데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할 테니까요. 지금 오늘은 소개하는 시간이니까 머신러닝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확률과 통계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것 여러분들 신경을 써주시고 또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인공적으로 데이터를 제너레이션하는 그런 테크닉도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뭐가 필요하다?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했으면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도 필요하다라는 것은 그러한 세 개의 단계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시켜주기 위함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 과제가 왜 필요한가? 데이터 시각화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것이고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데이터들이 만들어지는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프로그램을 가져왔으니 한번 수행을 시켜보자라고 해서 이제 수행이 이제 되었습니다. 자, 수행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run이라는 것을 통해서 테스트 지금 5번이죠. 네, 테스트 5번.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run에 가서 테스트 5번. 자, 해서 실행하면 이런 형태로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위해서 여기 보면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이제 프린트라는 것이죠. 네, 프린트해서 T 값을 우리가 보고 싶다는 거죠. 우리 타겟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키입니다. 키. 높이. 그러니까 사람의 키. 자, 그래서 이 T를 이제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T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중요한 것도 하나 더 있죠. 여기에 보면 X라는 것도 중요하게 보이는 것 같죠. 그래서 X도 한번 같이 보자. 그래서 런을 해서
테스트 5를 해주게 되면 X라는 것과 T라는 것이 자동으로 만들어졌네. 이런 것을 데이터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특별하게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잠시 한번 보면 15살이란 뭐 중고등학생 정도 되겠죠. 170cm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X와 T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이러한 함수에서 발생이 되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인사이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하는 부분이 우리가 챕터 5장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고요. 23살, 그 다음 160cm, 남녀 구분은 없고요. 5살은 129. 자, 그래서 나이가 적을수록, 나이가 있고요. 키가 있으면 나이가 적을수록 키는 작다. 이런 것도 이제 보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을수록 키가 좀 크다. 이런 형태의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한번 나왔으니까 여기에 이제 조금 더 가서 뭐 프린트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시각화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를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데이터 시각화하는 부분을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에서 어디죠? 네, 여기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을 이제 해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16명의 데이터가 X축은 나이, Y축은 키 이런 형태로 보이는군요. 자, 그래서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지도학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직선으로 모델링을 하는 그렇게 나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간단하게 이제 5장에서는 이런 형태의 내용들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데이터 시각화 부분이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것이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데이터 시각화 과제는 여러분들이 과제로서 한번 수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오늘은 지식공학에서의 문제 해결 방법과 지식공학에서의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어야 되겠죠. 답을 구하는 과정.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지식공학이란 틀 안에서 보면 규칙이죠. 규칙을 만드는 과정, 문제를 만드는 과정, 이런 과정. 그러니까 규칙과 문제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나,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컴퓨터가 뭘 한다고 규칙을 만들어내면 머신러닝이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뭘 만들어내요? 컴퓨터가 아닌 사람이 뭘 만드네요? 규칙을 만들어내면 지식공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었죠. 네. 그래서 지식공학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참 어디에 많이 사용되었다? 머신러닝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공학에 있는 문제를 정의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답을 푸는 방법, 이런 방법들의 변화를 한번 살펴봐야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에 그래서 문제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냐라고 하면 번지 점퍼의 체감 속도, 그러니까 X축은 68kg인 사람이 X축에서는 뭐죠? 0초, 1초, 2초, 초. 이번엔 초죠. 시간. 그 다음에 Y축은 뭐였죠? 1초대의 속도, 2초대의 속도.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한 규칙을 발견했죠. 체감 속도를 발견한 거예요. 만들었죠.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거죠. 자, 그런데 또 다른 규칙을 찾아야 될
필요성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어떤 규칙을 만들어야 되냐 하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거죠. 자세히 보니까 이 회사에서 척추 부상이 일어나는 횟수가 점점점 늘어나더라. 이런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된 거죠. 척추 부상은 아주 심각한 부상이니까 이 척추 부상을 이제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없애야 될까요? 풀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문제가 있고 답을 풀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36초, 36 그러니까 속도가 36, t가 4초일 때 그러니까 척추 부상을 가지는 사람들의 비디오를 분석해 보니 1초, 2초, 3초, 4초 1초, 2초, 3초 때는 잘 모르겠는데 4초 때의 속도가 36을 넘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척추 부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초 때 36이라는 속도를 가지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문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규칙을 만들 때 우리는 요 공식을 이용해서 규칙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규칙을 통해서 답을 구해야 되겠죠. 네,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한다? 지식공학에서는 누가 답을 풀어야 되겠습니까? 전문가. 그래서 전문가만 문제를 정의할 수 있고 전문가만 답을 풀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지식공학에서의 첫 번째 전통적인 접근 방법이었지만 지식공학 자체에서도 이것이 아니야. 다르게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근사치의 학문으로 바꾸고 있죠. 그래서 문제 정의 자체도 미분 방정식을 쓰지 않고 수치 해석으로 수치 미분으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전문가가 답을 구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제는 수치 또는 근사치의 학문으로 답을 구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바꿔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공학에서 어떤 접근이 일어났냐 이렇게 해서 수월한 방법으로 답을 구하자라는 접근 방법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월한 방법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시각화입니다. 그래서 두 번 됐죠. 데이터 시각화가 아주 중요하다. 데이터 시각화라는 것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프 안에서 사람의 눈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이 아니라 푸는 자체를 뭘로 한다? 그래프로 그린다는 거죠. 아주 쉬운 방법이겠죠. 네,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이제 미분 방정식을 풀지 않는다는 거죠.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근사치의 학문을 적용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해서 우리가 답만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렇게 전문가가 미분 방정식을 풀듯이 그렇게 답까지 그렇게 푸는 것이냐? 그렇게 풀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되십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답을 구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전문가가 구하지 않고 근사치의 학문을 적용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그래프를 그려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보자라는 것은 바로 이 방법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내려가다 보면 이 그래프가 있죠. 그래서 코드가 있습니다. 이 코드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를 가져와서 우리가 이런 형태로 가져와서 한번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test6 해서 가져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그 공식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번 시간에 했던 그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쭉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여기 있죠. 예, 이 공식이었죠. 예. 자, 이제 이 모델링이 우리가 사용되는 모델링이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두 가지 모델링이 사용되었었죠. 하나는 미분 방정식, 전문가가 했던 방정식. 그 다음에 또 한 개는 누가 했습니까? 수치 해석, 수치 미분으로 한 모델링.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자, 그러면 뭐 두 가지 다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다 쓸모없는 그런 모델링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그렇지만 모델링을 한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더 정확하다 보십니까? 그래서 기왕 우리가 이걸 만들었으니 두 개의 모델링 중에서 지금 이 모델링, 그래서 미분 방정식으로 구한 이 모델링이 더 정확하니, 어떤 조건에서는 이 모델링이 더 정확하니 이 모델링을 사용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수치 미분으로 갈 거지만 지금은 이 공식을 우리가 대표 공식으로 사용하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로 지금 G는 9.8, 그 다음에 CD는 0.25, T는 4 해서 V는 36. 자, 저번 시간과 조금 달라진 게 뭐였습니까? 저번 시간엔 M이 68kg인 사람이 맞죠? 자,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 부분이 저기에 보면 파이썬 콘솔 요새 넘어가 있죠? 네, 넘어가서 여기에서 우리가 임포트를 두 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G라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해주게 되면 who라고 입력하게 되면 방금 우리가 했던 변수들이 모두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자, 이 공식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됐죠? 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것은 여기에서 보면 68kg인 사람입니다. 68kg인 사람. 맞죠? M이. 여기도 68kg인 사람이. 그죠? T는 어때요? T는 여기에서 T는 이렇게. 자, 0초, 1초, 2초, 3초 또는 4초까지. 맞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4초대에 가지는 그러한 속도, 체감 속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68kg인 사람이 T가 4초일 때 33이라는 속도를 가집니다. 얘는 척추 부상을 당합니까? 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36을 넘지 않기 때문에 척추 부상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수식 하나에 여러 개의 의미가 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몸무게를 가진 사람이 T가 4초일 때, 맞죠? T가 4초일 때 36을 넘느냐.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68kg이 아닌 78kg인 사람은 T가 4초일 때 얼마의 속도를 가지느냐. 그래서 그때의 속도는 33. 모델링 값에 의해서 보니까 얘는 36을 넘지 않더라. 그러면 어디까지 괜찮을까? 혹시 100kg인 사람은 어떨까라고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100kg 사람은 34. 아직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크게 한번 키워볼까? 자, 그래서 150kg인 사람이 4초일 때 속도 36을 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러한 형태로 뭔가를 구했습니다. 누군가는 36을 넘는데, 이제 방금까지는 100kg까지는 괜찮았고 150kg 사람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결론을 우리는 가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변수가 무엇이 변수입니까? T가 변수입니까? T는 4. 상수죠. 근데 상수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0, 1, 2, 3, 4 이렇게 해서 변했죠. 그래서 변수라고 했는데 T는 4로 고정이 되어버려서 상수가 된 거죠. 뭐가 변합니까? 매스가 변하죠. 매스가 변합니다. M이 이제는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FM이라고 하죠. FM. 그래서 FM이라고 그랬고, 함수. 누구의 함수? M에 대한 함수다. 그래서 이 M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할까? 이걸 우리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이 M을 자세히 살펴보는 과정이 바로 이 M이 변수입니다.
자, 그래서 M이 100개, 40kg에서 200kg 사이에 총 100개의 M을 만들어냅니다. 자동으로 만들어냅니다. 자동으로 100개. 네, 자동으로 만들어내고, 이 자동으로 만든 것을 어디에다가 이제 FM에다가 넣겠죠. 이제 FM에 넣었는데 요거 대신에 M 100개, M 100개가 들어가는 거죠. M이 변수입니다. 네. 자, 그래서 FM이 몇 개 나오죠? 100개 나오는 거죠. 100개. 네, 100개. 자, 이것을 우리가 뭐 한다? 데이터 시각화하는 거죠. 시각화. 왜? 36을 지나는 뭘? 네, 36이죠. 네, 36을 지나는 뭐? 몸무게를 찾아야 되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찾아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PLT 플롯에서 가로축은 M, 세로축은 뭐죠? FM. 됐죠? 네, 그래서 엔터를 하게 되면 그래프가 하나 그려지는 거죠. 자, 이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X축은 40에서 200까지 총 100개의 매스. 그 다음에 Y축은 41대 누구죠? 40kg인 사람의 4초대의 속도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200kg인 사람이 4초대의 속도. 예, 이렇게 해서 눈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상세하게 보려면 PLT 그리드라는 기능이 있죠. 그리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보면 36을 지나는 뭐죠? 네, 몸무게는 140에서 한 150 사이에 있겠다. 좀 140에 좀 붙어 있지만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그래피컬 메소드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럴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잠시 한번 공유를 해서 우리가 이쪽에서 한번 화이트보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었냐면요. VT라는 것을 만들었죠. VT라는 것은 아주 그 훌륭한 전문가가 MG 나누기 CD 탄젠트 하이퍼블리 해서 루트 GCD 나누기 M 곱하기 T 이런 형태로 잘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T가 4초예요. G는 9.8이고요. CD는 0.25고요. G 9.8이죠. 네, CD 0.25. 이것이 뭐다? 36을 지나는 뭘 찾아야 된다고죠? M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전문가 시스템을 통해서 누군가를 데리고 와야겠죠? 전문가. 한 명을 데리고 와서 루트 M 그 다음에 있겠죠. 탄젠트 하이퍼블릭의 루트 1 오브 M T 4죠. 얘가 36이 되는 이 M을 구해야 되는 그런 아주 전문가가 아니면 풀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만난 거죠. 네, 규칙을 만난 거죠. 혹시나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전문가가 하지 말자. 그렇게 어떻게 하냐면 이 생각의 발상을 전환하자.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여기에 40에서 뭐죠? 200. 이게 바로 M이죠. M. 매스죠. 매스. 그 다음에 우리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40일 때 속도, 200일 때 속도. 이게 한 36점 얼마 됐죠? 네. 그래서 그래프를 쭉 그릴 수 있잖아요. 됐죠? 그래서 여기에 36이 되는, 요건 36점 얼마니까 36이 되는 이 값을 그냥 읽어버리는 거예요. 눈으로. 그래서 여기 140에서 150 사이다.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이. 140과 150 사이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뭐죠? 네, 이것이 바로 근사값이라는 것이 근사값. 얘는 뭐죠? 얘는 네, 실제값. 전문가가 풀면 실제값이 정확하게 나타나겠죠. M 이꼴 뭐 얼마. 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는 풀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요렇게 우리가 근사화시키자라는 것이죠. 되시죠? 네. 이것이 바로 지금 보고 있는 graphical 메서드다 라는 것이죠. 네. 그래프 방법이다. 그래프 방법. 그래프 방법은 데이터 시각화에서 온다. 네.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가 여기도 쓰이고 저기도 쓰인다. 머신러닝에 또 쓰이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쓰인다라는 것이죠. 데이터 시각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되시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네. 다시 한번 이제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이게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구나.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데이터 시각화 방법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네,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보는 거죠. 네. 자, 그런데 하나 더 보면 여기에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어디 갔나요? 네, 여기죠. 네. 자, 이거에 있는데 하나 더 있어요. FM이 있고 FM1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자,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네. 자, FM1이 있습니다. 얘는 뭘까요? 자, FM1이라는 것이 있는데, 얘는, 여기에서 이 값을 뺀 겁니다. V가 얼마죠? 36이라는 값이죠. 네. 그래서, 엔터를 치게 되면 FM1이라는 값은 이러한 값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값들이 나타날까? 우리가 살펴보면 FM0라는 것과 그 다음에 FM1의 제로라는 값은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어보면 FM0는 뭐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죠. 40kg인 사람이 4초일 때의 속도가 30이었고 이 30에다가 뭘 뺐죠? 마이너스 36을 하니 거의 마이너스 6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되시죠? 네. 그 다음에 FM의 99, 네, 100개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FM1에 99.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200kg인 사람이 4초일 때의 속도는 36.8이었고 여기에서 뭘 빼죠? 36을 빼면 어떤 값을 가진다고요? 0.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그래프가 나타나냐 하면요. 36일 때 36을 지나는 뭐가 그러니까 얘가 보면 그래프가 잠시 보면 이런 그래프가 있었죠. 1번 이쪽 1번 그래프는 지우고요. 이제 자, 요 그래프를 한번 가져와서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 피겨 2번 해서 2번을 여기다가 같이 한번 쭉 옆에다가 이렇게 여러분 데이터 시각화하는 왜 시각화하냐 물어보면 분석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생각들의 흐름이 있냐 이렇게 보면 X축을 잘 보십시오. X축은 40에서 200kg 똑같습니다. 왼쪽 그래프도 오른쪽 그래프도 40에서 200 똑같죠. 근데 왼쪽 그래프의 Y 값은 3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37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오른쪽 그래프는 마이너스 6에서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올라가죠.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뭡니까? 36일 때의 뭐죠? 140에서 150. 이 말은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면 0일 때 140에서 150.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FM이라고 또는 FX라고 하게 되면 얘는 FM 또는 FX가 되겠죠. 얘는 FM이 뭘 만족하죠? 36을 만족하는 거죠. 그때 M을 구하는 거죠. 얘는 뭡니까? FM 마이너스 36 이꼴 제로죠.
그래서 이걸 fm-36을 f 뭐 x라고 두면 fx 이꼴 0, 그죠? 을 만족하는 뭐 x를 찾는 거죠.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fx를 0으로 만드는 x를 찾는 것. 이게 바로 뭐였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솔루션, 답, 루트를 찾는 것. 자, 이런 것이었죠. 자, 루트를 찾는 방법, 해를 찾는 방법에서 뭘 한다? 근사 방법을 사용한다. 근사 방법을 사용한다. 예.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두 개의 그래프에서 나타났고,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fx 이꼴 0을 만드는 x를 찾는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fm 이꼴 0을 찾는 것이 아니라 fx 이꼴 0을 만드는 x를 찾는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렇게 많이 사용했던 fx 이꼴 0, fx 이꼴 0에 우리가 왔다는 거죠. 되십니까? 그걸 우리가 뭐 한다? 그래피컬 메스로 찾는다. 자, 이런 방법들이 바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데이터 시각화 방법을 사용해서 쭉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인사이트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인사이트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그래피컬 메서드로 이제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그거랑 요거를 자세히 보면 fx 이꼴 0을 만드는, 그죠? 잠시만 우리가 다시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네, 다시 화이트보드가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요. 어떻게 그려볼 수 있냐면요.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있고 이게 40이었고 한 200 정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0이 되었고 이게 한 마이너스 한 6 정도 되었고요. 한 1 정도 되었고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나타났고 이런 형태로 이렇게 되는 이 점을 우리가 찾는 거죠. 그래서 140에서 150 정도 된다. 이런 형태로 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fx라고 그러고요. 그래프 fx 이꼴 0. 이게 이제 fx 값이죠. fx 값, fx 값, fx 값, fx 값이죠. fx 값, fx 값. 자, 자세히 보면 fx 값은 0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값, 그 다음에 플러스 값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0을 기점으로 해서 fx는 0이 되고, 그래서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40이라고 여기에 보시고요. 여기 40이고, 여기 200, 이렇게 구간을 잡았죠? 네. 이렇게 구간을 잡았습니다. 이게 바로 구간이라는 구간법이 생겨나는 첫 번째 인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구간법. 구간법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40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냐면요. 40에서 이게 우리가 로어 바운드라 그러죠. 로어 바운드. 그 다음에 200. 이걸 우리가 어퍼 바운드라 그러죠. 어퍼 바운드. 이렇게 구간이 있다. 네, 이렇게 구간이 있다라는 거죠. 네, 구간이 있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그림을 조금 이렇게 되었는데, 자, 이렇게 구간법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었죠. 이렇게 되었죠. 여기 40이고 이게 200 이렇게 되었죠. 그리고 이 정도가 이렇게 돼서 140 정도 이렇게 됐죠. 여기죠. 자, 이렇게 해서 구간을 잡았는데 구간을 잘 잡았다. 여러분 잘 잡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간을 어떤 구간을 잡았어요? 40에서 100이라는 구간을 잡았어요. 자, 40일 때 부호를 보니 마이너스죠. 0 아래이니까. 그 다음에 100일 때의 부호를 보니까 마이너스입니다. 맞죠? 마이너스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갈 때 0을 지납니까? 곡선이? 우리가 이 단조 증가라고 그러죠. 단조 증가. 단조 증가 함수. 또는 소팅이 되어 있고요. 소팅이 되어 있고, 어떻게 소팅이 되어 있냐면 오름차순으로 소팅이 되어 있다. 소팅이 되어 있다. 자, 그 전제는 그 전제입니다. 오름차순으로
소팅이 되어 있을 때 그때 구간을 잡는데 서치 구간을 찾는다는 거예요. 서치. 네, 탐색 구간을 찾는데 어떤 것을 찾냐 하면요. 구간을 찾는데 어떤 구간을 찾냐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구간을 찾아야 돼요. 그 안에 뭐가 있죠? fx가 마이너스일 때 fx가 플러스로 갈 때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fx 있고 0을 지나는 점이 있다는 거죠. x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간법이라는 것에 정의가 있는데 이 구간법의 정의는 뭐냐 하면요. 첫 번째 단조 증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름차순 소팅이다.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fx가 fx 로우 바운드죠? 어퍼 바운드. 이렇게 해서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어디에서 나온 거냐? 예,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죠. 그래피컬 메소드에서 나온 인사이트 두 개다. 맞죠? 자, 그래서 그래피컬 메소드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그래피컬 메소드에서 이제 인사이트가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가 나왔다. 구간법이라는 인사이트가 나왔다. 구간법, 수치 해석에서 눈으로 보는 방법인데 그냥 눈으로 봤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더 생각해서 시어렘을 만들어냈다. 정리를 만들어냈는데 그 정리는 뭐냐 하면 그 구간 안에서 로어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의 뭐가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 그것이 구간이고 만약에 바뀌지 않으면 구간이 아니다. 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구간이 아니다. 그래서 40과 100 사이에는 구간을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되십니까? 그래서 40일 때 부호, 200일 때 부호,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죠. 그럼 구간을 잘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제는 그래피컬 메소드는 눈으로 확인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나온 건 증분법입니다. 증분법. 네. 증분법은 뭐냐 하면요. 어떻게 한다고요? 인크리멘탈 서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40과 200 사이에 한 100개 정도의 작은 구간으로 잘게 우리가 나눕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미분으로 연결됩니다. 그 개념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증분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40과 200 사이에 어떤 100개, 지금 하나 있죠. 구간이 40과 200. 너무 크죠. 너무 크기 때문에 100개라든지 그 다음에 200개라든지 300개라든지 무수히 많은 구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10,000개를 만들어내면 어떨까요? 아이고, 예. 일단 100개를 만들어보죠. 100개를 만들면 40과 41. 네, 예를 들어서 40과 41. 자, 41대 부호 어떻습니까? 마이너스죠? 그 다음 41대 부호 어떻습니까? 마이너스죠. 자, 이것은 근이 있다 없다? 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죠? 구간법이죠. 41대 부호 있습니까? 42일 때 부호 바뀝니까? 마이너스죠? 부호 바뀌지 않습니다. 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하게 다 찾아가면은 뭐가 됩니까? 어느 구간에서는 뭐가 있죠? 0을 지나는 뭐가 있죠? 루트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증분법이고요. 증분법은 로컬 미니멈, 로컬 맥시멈 여러 가지 보시면 한번 보면요. 자, 여러 가지로 있겠습니다만은 증분법을 조금 더 생각을 보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도 그런 그래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fx라고 그러고요. 그죠? 36이라는 것을 쭉 밑으로 평균 이동해서 내려와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그래프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40에서 200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했고 그 다음 40에서 41 41에서 또 42 이렇게 해서 보면 42와 43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이건 41일 때 42일 때 마이너스죠. 43일 때 플러스죠.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있다? 루트가 있구나. 첫 번째 루트가 발견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쭉 더 계속 하다가 보면 여기에 또 플러스죠. 얘는 마이너스죠. 네, 여기에 뭐가 있다? 네, 루트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루트를 발견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증분법의
장점입니다. 단점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지금 증분법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incremental search 이렇게 해서 incremental search 이렇게 해서 우리가 증분법이라고 했고요. 이 증분법이 다 비교가 되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O, N이라고 해서 이 N이 만약에 40과 200 사이 한 100개가 정도가 있다면 이렇게 한 100번 정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complexity, 복잡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computing complexity라고 그러죠. 연산 복잡도, operating complexity 해서 연산 복잡도를 해서 예를 들어서 100개죠. 그래서 근데 100번 정도 해야 되겠죠. 알고리즘을 100번 적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알고리즘을 어떤 알고리즘이었죠? 네, 첫 번째 fxl 값이 뭐냐? 두 번째 fxu 값이 뭐냐? 그런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비교해야 되겠죠? fxl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u 네, 이렇게 또는 fxu 마이너스 fxl 이렇게 세 번 연산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연산, 하나의 알고리즘이라고 보면 이 알고리즘이 100번 정도 수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이 증분법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바이섹션입니다. 바이섹션. 예, 이분법이라고 하고요. 자, 이것도 구간법의 일종이죠. 구간법이라는 건 뭐죠? 네, 구간이 있다는 거죠. XL과 XU 해서 이렇게 해서 구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이섹션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있다라고 했을 때 바이섹션은 XL, XU. 자, XL일 때 40, XU가 200 되죠. 맞습니까? 네, 됩니다. 자, 바이섹션의 이제 첫 번째 조건 어떠면 좋을까요? 네, 어떠면 좋을까요? 네, 좋은 조건은 소팅이 되어 있으면 좋겠죠. 예, 소팅. 뭐 단조 증가하는 함수는 참 좋을 건데 그렇지 않으면 약간 뭔가 해를 미싱하는 해를 미싱할 수 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증분법이라고 했을 때는 얘는 모든 해를 찾아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바이섹션을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다 이런 부분. 자, XL과 XU 해서 나의 루트는 여기 루트라 그러죠? 루트는 XL 플러스 XU 나누기 2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구간법을 보고 있는데 구간법에서 인사이트가 발견이 되었고 그 인사이트는 중요한 인사이트는 뭐였나? XL의 값과 XU의 값이 달라야 된다. 네, 그것이 바로 중요한 규칙이었고 자 그래서 그 규칙에서 첫 번째 나타난 것이 증분법 두 번째 나타난 것이 바이섹션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 복잡도 개념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루트를 찾아낼 수 있느냐 없냐 이런 두 번째 견해 그래서 두 번째 복잡도 견해랑 그 다음에 루트를 찾을 수 있나 다 찾아낼 수 있나 없나 모든 루트를 찾을 수 있나 없나 이런 것을 찾아보는 것이 바로 두 가지의 비교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어디에 사용된다? 미분호 넘어갈 때 다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상세하게 얘기를 드리는 것이죠. 네. 네, 잘 따르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뭐냐? 40 플러스 이건 200이죠. 200 나누기 2 하면 240 나누기 2. 그래서 한 120 정도가 뭐다? 네, 120 정도가 루트라고 이제 guess하는 겁니다. 얘는. 자, 증분법과 이분법의 차이점은 또 발견이 됐죠. 증분법은 어디에? 네, 140과 143 사이에 루트가 있다. 존재한다. 네, 구간을 줬죠. 네, 루트가 존재하는 구간을 줬습니다.
그러나 바이섹션은 뭐 하는 거죠? 바이섹션은 120이 루트다. 예, 얘는 구간이 없죠. 그냥 루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간이 아닌 새로운 루트를 주는 거죠. 네. 그래서 구간을 주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주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보면 얘는 요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구나. 그래서 좀 더 발전이 된 거다. 발전이 되는데 약간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 120이 나의 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안 맞죠? 네, 맞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얘는 점점 우리가 나중에 할 텐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할 텐데, 우리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는데, 우리가 여기 보셨죠? 이게 요렇게 돼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했었죠. 예, 일단 요렇게 해서 40과 120. 자, 이것이 36을 내려오면 요런 형태가 된다 그랬죠. 40과 120. 자, 그래서 여기 120이고 200이라고 그랬죠. 네, 200. 그래서 요 점이 어느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조금 더 상세하게 그리면 요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이게 40이고 이게 100, 이게 2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어떤 점이 있는데 140에서 얼마 사이죠? 그래서 120이 나의 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0을 보면 자, 40과 120 어떻습니까? 40과 120 여기서 보면 40일 때 마이너스 120일 때 마이너스죠. 부호가 바뀌지 않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구간법에서는 얘를 뭐라 한다? 얘를 어떻습니까? 여기는 루트가 없다는 거죠. 이 구간 안에는 이 구간에 루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우 바운드가 40이 아니라 로우 바운드가 120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리즘이 되는데 그래서 새로운 구간이 생기죠. 120에서 200. 요 사이에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구간이 생기면 요 뭐죠? 120 플러스 200 나누기 2. 320 나누기 2. 160을 나의 새로운 루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 계속 이야기를 할 텐데 이런 방법들로 하다 보면 자, 좋아지는 점도 있고 또 안 좋아지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데 좋아지는 것도 있고 또 안 좋아지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바이섹션 부분은 조금 나중에 다루기를 하고 어디에서 증분법이라는 그런 곳에서 먼저 우리가 자세히 보자라는 것입니다. 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러한 증분법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 5분 정도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4시 3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